상하이 금거래소가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건 그러면 이제는 과연 금 가격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좀 쉽지 않아진 것 같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금과 은 전문 투자가시죠.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나 우리 조규원 대표 볼 때마다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 땅에 묻어둔 금 잘 있습니까? 네, 아주 안전하게 잘 묵혀두고 있습니다. 그 보물지도 네. 뭐 혹시 뭐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보관해 드릴게. 야, 난 글쎄요. 우리 논밭에다가 진짜 금을 묻어두고 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참 대단해요. 네. 자, 지금 금과 관련해서 중국이 자국민의 그 신용카드로 금이나 은 투자하는 거를 막았다는 뉴스가 좀 나왔죠.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한 두 가지 정도의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가했던 그런 스위프트 제재,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는 외환보 요구를 동결당하고 이제 모든 달러 거래가 막혔지 않습니까? 이 말은 즉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으로 바꾸려는 그런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한편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금이라는 자산은 황금성이 아주 뛰어난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금을 산다는 건 바꿔 말하면 약간 일종의 카드깡처럼 이런 불량 대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또 하나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가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 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시사점을 같이 갖고 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참 그 중국인들이 원래 금을 좋아한다는 걸로 유명했죠. 네. 네. 자, 근데 중국 안에서 이 금 투자 열풍이 최근에 이렇게 더 강해진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의 측면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스위프트 제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도 한편 있겠지만 중국이라는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지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전히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나 언제든 사유재산권이 다시 침해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보니까 중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귀금속, 이 금은 한번 개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뒤에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더욱더 금을 내가 웬만큼 돈이 좀 쌓였다 하면 금으로 바꿔놓으려는 이런 풍습이 계속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열풍이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부터도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아이고 더 오르기 전에 좀 사놔야 되겠다. 네. 이 투자 심리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엄청난 화폐 살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즉 그때부터도 현금의 가치가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물가 상승을 통해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풀린 달러와 그 다음에 뭐 중국 내 위안화 풀린 양, 이런 화폐가 풀린 양에 비하면 아직 화폐 가치가 충분히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이렇게 현금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또 그의 반대급부로 금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을 바에는 금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요런 게 더 그 금 투자 열풍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 정부도 그 국채, 달러 매입 이런 거보다는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었죠. 이건 뭐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외환 보유고를 금으로 좀 채우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중국 정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이렇게 쌓아둘 것인가, 어떤 거 하여튼 전략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드러나 있는 게 있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부터 금을 무섭게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 500톤 정도 되었던 그 중국의 금 보유량이 벌써 4배 이상 오른 수준인데요. 그래서 2000톤이 넘는 금을 공식적으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공식적이라는 건 IMF에 보고한 양만을 우리가 따지는데 중국이 사실은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한 5,00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 바로 다음으로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정확히 이게 5,000톤이냐 4,000톤이냐 이런 것보다도 중국이 이렇게 금 투자에 엄청나게 열심이고 그에 반대로 달러 자산을 이렇게 열심히 또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중국이 원하는 건 일종의 100년 대계를 준비했던 그 꿈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패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면 이런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게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 패권 국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좀 더 이런 확장세를 열기 위해서 만에 하나라도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이러한 좀 더 정치적이고 혹은 지정학적인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은 러시아에게 했었던 것처럼 스위프트 제재를 똑같이 중국에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 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중국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의 그 어떤 수치로 우리가 평가를 했었지만 이 패권 전쟁, 그러니까 패권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언제든지 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약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자산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는 금을 쌓아놓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뉴욕 상품 거래소 원래 이제 그 이 금의 가격이 치솟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달러 가치를 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을 가하거나 규제를 하면서 금 가격을 낮추는 행위들을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상하이에도 금거래소가 열렸죠. 맞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패권 국가들을 보면 패권 국가가 이제 금거래 허브를 담당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국이 패권이었던 시기에는 이제 런던의 금 시장이 가장 그 금거래의 허브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뉴욕 상품거래소 말씀해주신 코맥스에서 금거래가 가장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금거래의 허브다 이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2002년에 상하이 금거래소를 설립하면서 전 세계 금거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실제로 벌써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전 세계 규모에서도 거의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무섭고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금거래 허브가 된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만 이 상하이 금거래소의 가장 큰 메리트는 위안화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기축통화 패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금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했던 다양한 방법 중에 정말 초창기 한 1960년대 아니면 이제 1930년대 이럴 때를 보면 그냥 국가가 이제 현물금을 이렇게 덤핑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를 보면 이제 런던 골드풀이라는 걸 설립해서 미국이 금 가격을 좀 제어하고자 그 유럽 7개국과 함께 이제 금을 한 제 기억에 300톤인가 500톤 정도 500톤 정도를 모아서 시장에 내다 던지면서 금 가격을 안정화시켰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단기간은 좀 의미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악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이 그 금거래 허브인 코맥스를 보면 선물 거래소지 않습니까? 선물 거래라는 거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의 금이 있지 않아도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금 가격을 억눌렀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추측이 되게 많이 있고,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미국은 금 가격을 조작까지는 좀 그렇고 금 가격을 좀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다. 근데 만약에 상하이 금거래소가 이렇게 출범되고 지금처럼 이런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 금거래의 시장의 어떤 다극화, 네, 이전에는 런던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게 지금 그 시카고, 네, 뉴욕 이쪽으로 이제 분할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럽과 영국과 미국의 이 두 개 투톱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상하이 금거래소가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건, 만약에 그런 금 가격을 억누르려고 했었던 그런 작용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됐을 때 그냥 그 금은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겠다. 그러면 이제는 과연 금 가격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이제는 좀 쉽지 않아진 것 같다. 네, 앞으로는 그런 중국이 이런 부분에서 그런 미국의 아클레스건을 좀 건드는 행위를 한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 뭐죠? 그 뭐 주로 투자하는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아니면 또 이런 그 상품에 투자하는 그 뭐라고 하죠? 헤지 펀드라든가 네. 여러 주체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 레버리지를 엄청 쓰는데 그 레버리지의 그 증거금 비율을 막 올리고 낮추고 하면서 그 시장을 통제했던 맞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이제 어쨌든 눌러서 싸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냥 확 사버릴 수가 있으니 이게 맞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이 금에 대한 이 통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수 있다.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쵸. 이제는 그 예전에 그냥 증거금 인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숏 배팅을 통해서 금 가격을 선물 시세를 좀 억눌렀었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2020년 이후를 보면 상하이 금거래소와 그 다음에 뉴욕 상품거래소 간에 그 프리미엄 차이가 막 4%에서 5%까지 났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중국의 입출입 그 금 출입 수출 수입 이 통계를 보면 수입량이 갑자기 엄청나게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서 중국에다가 팔기만 하면 차익거래가 되니까. 네, 차익거래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금 가격의 상승을 이제 억누르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금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미국의 달러 패권, 이것을 위협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달러 시스템의 이게 현 달러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기둥이 받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하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이 1971년에 이 석유 계약을 통해서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달러 그 원탑 체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신용화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신용이 곧 이 달러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국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또 석유 거래를 이미 또 그 달러에서 벗어난 그런 자국 통화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석유를 보유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브릭스로 편입이 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한쪽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기둥을 여전히 지금 많이 흔들고 있고 꽤나 많이 금이 간 상태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긴 하나,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달러 시스템에 대한 그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한 금이 상당히 가 있다. 중국은 아마
이것을 의도하긴 의도했을 것 같습니다. 의도하고 이거를 계속 흔들고 있고, 이게 이 결과의 끝이 뭐 결국에 중국이 승자가 되어 있을지 아니면 다시 미국이 승자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체제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현재 달러가 미국이 다시 이긴다고 해도 현재 달러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달러 시스템으로 변화한 뒤에야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그런 변곡점의 시기에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달러 패권을 통한 그 금 가격 억누르기, 이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하여튼 그 중국이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은 뭐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제재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 중국은 이전부터 2000년부터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한 2010년부터 금을 꾸준히 사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오던 와중에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과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한 2010년부터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미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을까?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미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세상에 풀기 시작했죠.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화폐를 이렇게 많이 풀어대는 건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과 화폐가 풀린 양은 동일하게 그 일치가 되는 수준까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렇게 많이 풀었던, 거의 250년 동안 풀어야 될 화폐를 고작 3년 동안 푸는 그 정도의 화폐가 세상에 풀리다 보니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중앙은행들은 뭐 하루 이틀, 뭐 1년, 2년을 위해서 외환보유고에 자산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정말 긴 기간, 정말 긴 호흡의 관점으로 외환보유고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달러를 포함한 미국 국채가 과연 앞으로 20년, 30년, 더 넓게 봐서 5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매력도가 있을까?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치환되게 될 텐데 이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는 점점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미국 국채에 대한 가격도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2010년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달러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달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각국의 브릭스 국가들, 중국을 필두로 한 러시아, 인도, 그리고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가 모인 브릭스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국 정도였다가 그게 이제 브릭스 국가로 확대됐다가 동양의 국가들로 확대됐다가 이제는 동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요즘의 금매임 양을 보면 생각보다 이제 동양 국가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사고 폴란드와 같은 그런 동유럽 국가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금매임 열풍이 달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한 이후부터 점차 전이 돼서 한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달러에 대한 신용이 무너지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전이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규제 때문에 금 보유 정책의 변화를 통한 금 보유량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때서부터 그 신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증가시켜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대만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침공할 것이냐, 미국이 가만두고 볼 것이냐, 뭐 아니 침공할 수 없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러한 논란들 중국의 금 보유와 연관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중국은 이 백년대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기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패권을 갖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국가로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서 영토를 넓힌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과의 정말 직접적인 그런 싸움도 언젠가는 해야 될 시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가장 큰 리스크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 달러 자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통제로부터 서방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형태의 자산으로 바꿔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모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 금만 사모은다 그래서 금은 나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이기는 하나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라기보다는 이제 2024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브릭스 페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즉 브릭스 국가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와 통화 시스템을 이제 계획한다. 그리고 그걸 이제 공표하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글에 브릭스페이 검색하면 이제 공식 사이트도 나와 있을 정도로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브릭스 통화는 이전에 우리가 발행했던 법정화폐, 불안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금을 담보로 한 통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금만을 담보로 한 금본위제는 아니고 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품 바스켓을 담보로 한 이제 화폐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가 있을 때 경제학자 케인즈가 주장했던 방코르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코르 시스템은 그 당시에 케인즈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금이라는 자산은 그 1년에 생산되는 양도 너무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유동적이지는 못하다 보니까 우리 금뿐만 아니라 은도 담고 뭐 구리도 담고 석유도 담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담으면 만약에 석유의 가치가 크게 흔들리더라도 나머지가 또 지켜주고 뭐 만약에 금이 좀 흔들리더라도 은이나 뭐 다른 것들이 지켜주고 이렇게 지켜주니까 정말 안정적인 통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그때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냥 브레튼 우즈 체제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제 전신을 딴 모델이 사실은 IMF의 SDR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약간 겉만 이제 비슷하게 따라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이제 이 브릭스 국가들은 그 케인즈의 방코르 시스템을 다시 가져와서 이전의 불안화폐 시스템, 지금의 이 불안화폐 시스템을 종말을 알리고 태환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금이나 그런 이제 가치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한 통화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어떤 총성 같은 거를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즉 이들의 움직임은 되게 철저히 계획적이고 그런 계획 가운데 지금 일종의 어떤 해프닝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런 계획 안에서 순차적으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